네,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자율주행, 이른바 자율운항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를 저희 뉴스플러스가 초대했습니다. 시드로닉스 박별터 대표 그리고 저희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율운항이라는 게 자율주행차처럼 이렇게 무인으로 운행되는 그런 배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 엄밀히 말하면 무인 선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타기는 해야 합니다. 네. 이제 현재는 배를 조종하는 키가 있는 조타석이 아닌 이제 뒷좌석에서 원격 제어로 이제 배를 몰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손이 좀 바쁘지 않아도 될 만큼 좀 인공지능이 알아서 최적 항로를 찾아주고 또 이제 운항 중에 다른 선박이 다가오면 뭐 우회도 했다가 또 다시 항로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주차랑 이제 주차에 비유되는 저반도 당연히 지금 가능한 상태고요. 이제 이런 형태의 선박이 지금 이제 핀란드가 시험 운항에 가장 먼저 성공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또 그 뒤를 이었고요. 네, 노르웨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 자율운항 선박을 선보였고 또 네덜란드는 굉장히 바다보다 좁고 또 배들로 북적이는 운하에서 자율운항 보트를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뭐 중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자율운항도 아직 뭐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 대표님 자율주행차하고 자율운항하고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많이 다른 겁니까? 크게 보자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개념은 유사합니다. 네.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 앞에 있는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인지하고 그 선박이 어디로 갈지 그래서 나는 피해서 안전하게 어떠한 경로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선박을 제어하는 이 과정들이 반복되는 게 자율운항인데요. 네. 아무래도 선박이라는 것이 자동차에 비해서 몇천 배는 크고 물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또 등장하는 장애물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 자율운항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시험 운항도 성공을 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방 기자? 일단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한 66조 원이었던 전 세계 이제 자율운항 선박 시장 규모가 이제 오는 2025년에는 18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 기자재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자율운항 선박과 또 관련 기자재 시장은 연평균 12.6%씩 성장해서 6년 뒤, 그러니까 2028년에는 2,3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자율운항 선박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주로 만들고 판매를 하는데요. 예. 일단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아비커스와 그리고 거의 시드로닉스가 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비커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지금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을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이 2단계라는 게 자율운항에 더해서 자율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라고 합니다. 이 자율운항도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단계가 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대표님? 네,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발표한 자율운항 선박의 단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분류 기법입니다. 1단계는 배에 선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운항을 보조해주는 단계가 1단계이고요. 예. 2단계는 선원이 배에 탑승한 상황에서 육상에서 선박을 원격 제어하는 것이 2단계 단계이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배에 선원이 탑승하지 않습니다. 육상에서 원격 제어를 하는 선박을 원격 제어하는 것이 3단계고 4단계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화는 3단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진정한 무인화는 3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시작은 해외에서 먼저 개발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렇겠습니다. 근데 뭐 기술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한계점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만 상용화는 아까 자율화 단계에서 1단계에 머무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를 어떤 분들은 자율운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확히는 운항 보조 시스템이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기술 개발을 상용화에 접근하는 면도 있고 예. 법과 제도의 한계도 있습니다. 또 이제 2단계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안 하면은 뭐 거래를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선박 기술이 탄소 중립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이제 조선 해운업계도 역시 좀 강화되는 그런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70% 감축을 해야 됩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해운 분야에서 이제 오염 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이제 해양 사고의 한 82%가 지금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율 운항 선박이 상용화되면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 사고를 7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모로 앞으로 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이 없어야 사고가 좀 덜 일어난다. 좀 속상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자율 운항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뭐 이렇게 표지판도 잘 봐야 되고 네. 뭐 도로도 차선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네. 배 같은 경우는 사실 항해 중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어떤 기술이 가장 좀 중요한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은 먼 바다에서는 장애물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는 선박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사실 이 교통량이 증가하고 운항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연안에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협수로라든지 항만 안에서의 운항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저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네. 혹은 선박용 스마트 어라운드 뷰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그 시스템인가요? 네, 저반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육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장애물까지의 거리 그리고 항만과 선박 사이의 거리와 속도가 나타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연안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지금 저 기술을 시드로닉스도 갖고 계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저 시스템, 지금 또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가 되는 스마트 어라운드 뷰 시스템인데요. 연안에서 아무래도 협수로라든지 주변에 다가오고 있는 선박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소유의 선박에 탑재가 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은 보조 시스템이지만 아마 다음 단계에서는 이 어떤 사람의 대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좀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스타트업인 저희 회사가 해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으로 나간 만큼 아마 해외 수요가 많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제품이 초기 단계인 상태라서 폭발적인 수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좀 문의가 들어와서 나가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어. 다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러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도입을 시작했다라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사실 여러 대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과거에 그 대기업들과 같이 하시면서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해외를 좀 노려보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저희 사실 조선업에서의 대기업의 역할은 여러 가지 신기술과 제품을 한데 모아서 좋은 선박을 건조하는, 그러니까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초반에는 장기적인 협력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뭐 내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협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서로가 좀 꿈꾸는 그 길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런 경쟁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았던 점은 이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분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고객분들의 이해를 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반면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기술, 이러한 제품, 이러한 시장의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서 이제는 고객분들이 알아서 찾아주시는 상황이 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기술을 많이 내줬는데 지금은 경쟁사가 됐다. 그렇지만 뭐 넓은 아량으로 봐주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단계 자율주행 선박은 언제쯤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에서 이제 올해 초였죠. 단 한 명의 선원도 타지 않은 선박을 띄우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짧은 거리였고 또 이제 시험 운항이었던 만큼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인데요. 한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한 1,600억 원을 투입해서요. 2025년까지 3단계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각각 개발할 계획입니다. 3년 뒤면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두를 계속 좀 이어 나가야 될 텐데 대표님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혼자 뭐 다 해내실 수는 없겠죠.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율운항 기술도 하나의 회사, 한두 개의 회사가 이룰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가진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이것들을 잘 모아서 멋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협력이 된다면 K조선을 꾸준히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선박의 이용자는 해운사입니다. 이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쓸모 있고 사고 싶은 자율운항 선박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운사와도 함께 이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초기에 리스크를 안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해운사에게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혜택을 주게 된다면 자율운항 선박이 더 활성화가 돼서 K조선뿐만이 아니라 K해운도 강국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드로닉스 박별터 대표 그리고 방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